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40대 여성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쓰기까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몇 번이나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지나온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혹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안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는 조금 길고 슬프고 그리고 결국엔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 두 분을 동시에 여의었습니다. 겨우 7살 때의 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부모님은 저를 할머니 댁에 맡기고 모임을 가셨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시던 부모님. 할머니가 전화를 받고 주저앉아 오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 솔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서빙도 하고 주방 보조일도 하셨죠. 그 와중에도 할머니는 저를 정말 애지중지 키워주려고 힘쓰셨어요. 그렇게 행복하기만 했다면 좋았을 테지만 현실은 막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삼촌이 저희 할머니를 힘들게 했거든요. 엄마, 이번 한 번만이야. 돈 좀 지원해줘. 왜? 그 형네 죽고 남긴 유산도 있잖아. 너 미쳤어? 그게 네 돈이야? 네 형 목숨값이 왜 네 거야? 누가 형 목숨값 달래요? 그냥 여기서 애 키워주는 거 그거 생각해서라도 돈 좀 뺐을 수도 있고. 네가 키워? 네 집이야? 네가 독립도 안 하고 집에 붙어 있으니 정신머리가 빠졌구나. 당장 나가. 한 번만 더 도박빚 갚아달라고 찾아오면 그땐 진짜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어디 손댈 게 없어서 어린 핏덩이 돈까지 넘봐. 도박에 찌든 삼촌은 매번 올 때마다 할머니와 싸웠어요. 게다가 항상 그렇게 할머니와 싸우고 나올 때면 이상하게도 저를 빤히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 의도를 몰라서 더 두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삼촌이 돌아가고 나면 할머니는 제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저놈한텐 네 아버지 유산 절대로 못 준다.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어. 네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은 네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잘 모아놨다. 너 대학 가고 시집 갈 때 쓰라고. 내가 다 모아놨으니까 넌 걱정 안 해도 된다. 만약에 저놈이 돈 달라고 하면 할머니가 다 썼다고 말해. 알았지? 할머니, 지금 할머니도 힘든데 왜 그 돈을 모아놓기만 해. 할머니가 써요. 아플 때 병원도 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아빠도 그러길 바라실 거야.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절 보며 흐뭇하게 웃어주셨어요. 아휴, 이 착한 것을, 이 귀한 것을 두고 네 아비 어미가 어떻게 눈을 감았나 싶다.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을.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는 남몰래 저녁에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촌이 오는 날이 싫었어요. 할머니를 울게 만드니까.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마치 저를 무언가로 지키려는 듯 저를 품에 안고 주무셨어요. 할머니 품에서 나던 그 특유의 따뜻한 냄새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영원히 함께할 거라 생각했던 할머니도 병을 이기진 못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아침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부엌이 식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할머니가 먼저 일어나 부산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은 차가워져 있었지만 마음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급하게 119를 부르고 할머니를 불렀던 기억만 납니다. 결국 구급대원이 왔을 때 할머니는 사망 처리가 됐어요. 병원에서는 뇌출혈이 원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렇다고 조금만 일찍 발견했으면 됐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게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삼촌이 병원에 와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야, 네가 잘 봤어야지. 같이 살면서 그런 것도 안 보고 뭐했어? 네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 알아들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생각도 없고 철도 없는 나쁜 삼촌의 말이었지만 어렸던 저는 더욱 위축됐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곤히 자는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코 밑에 손을 대보거나 가슴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으니까요. 이때의 트라우마가 제게 얼마나 지독했는지 알 수 있죠. 장례식장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이 끝나자마자 삼촌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너 너희 부모님 유산 어쨌어? 할망구가 돈 모아놨을 건데 한 푼도 없잖아. 넌 알지? 할머니가 다 쓰셨어요. 아플 때 병원도 가시고 저 키울 때 필요한 돈도 쓰셨고 그래서 저한테 항상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돈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저는 그 돈을 할머니가 다 썼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 가방 안에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그걸 숨겨야 했어요. 와, 할망구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돈 다 썼나 보네. 야, 너한테 우리 엄마 유산 한 푼도 못 주니까 알아서 나가. 이제 너도 법적 성인이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라. 이 집 내놓을 거야. 그 길로 집에 가서 제 물건과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액자, 할머니와 추억이 깃든 물건 몇 개만 들고 나왔습니다. 이후 저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18살 겨울, 저는 세상에 진짜 혼자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1억 정도가 있었지만 그걸로 집 보증금을 절반으로 쓰고 1년간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쓸 생활비를 제하고 나니 정말 조금밖에 돈이 남지 않았어요. 다행인 건 대학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하며 간신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졸업 후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23이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다만 명절이 되면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다른 집들은 불이 환하게 켜지고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데 저는 늘 혼자였으니까요. 그때 저에게 가족이란 평생 가질 수 없는 꿈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나이에 사회에 나온 제게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건 환상 같은 거였으니까요. 제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얼마 없는 제 돈이라도 뜯으려는 사람들이거나 저를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보호자 없이 세상에 홀로 떨어진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혼자 지내던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7이 되던 해 봄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비가 많이 왔었죠. 비가 오는 날엔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의 일이 떠올라 항상 두통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두통으로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중요한 서류를 비에 적시고 말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기획안이었는데 그게 홀랑 젖어버리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한복판에서 서류를 부여잡고 울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였을까요? 그때 누군가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고개를 드니까 낯선 남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본인은 비를 맞으면서도 우산은 온전히 제게 씌워주고 계셨어요. 울지 마세요. 뭐가 됐든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 양복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기 카페 있는데 좀 진정되시면 거기에 서류 말리시죠. 제가 따뜻한 거 한 잔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저희 출판사에 책 미팅을 하러 온 작가 지망생이셨습니다. 본인도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우연히 절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대요.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이 잘 맞고 대화가 잘 맞았는지 점점 속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도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셨더라고요. 폐암이었대요. 아버지가 오래 투병하시는 동안 어머니 혼자서 병간호와 생계를 책임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무거워요. 무섭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여준 것만큼의 사랑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좀 무섭고. 그래요? 저랑은 정반대네요. 전 빨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요. 일찍 부모님을 잃고 살아보니까 가족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가장 소중한 거였더라고요. 그건 저도 동의해요. 가족은 정말 소중하죠. 사실 아직도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이 기억나요. 어머니가 아버지 손잡고 펑펑 우시던 모습이요. 어린 마음에 어머니한테 이런 고생 안 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네. 혼자서 저랑 누나 키우느라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식당 일하시고 밤에는 공장 일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게 인생 목표예요.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것, 할머니마저 떠나신 것, 혼자서 버텨온 시간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울고 그분도 우시더라고요. 저도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할머니가 식당 일하시면서 저 키우셨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뒤로 봐줄 친척이 없어서 혼자 살았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어린 나이에 혼자서. 그래도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힘들어도 참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고. 그 말 믿으면서 버텼어요. 대단하시네요. 전 그렇게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나마 어머니라도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비슷하네요. 그 외로움 저도 알아요. 혼자 명절 보내는 거, 아플 때 아무도 없는 거, 그 쓸쓸함이 얼마나 큰지 저도 알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외로움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그날 서류가 마를 때까지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1년 동안 계속되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던 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수진 씨, 우리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자. 내가 당신 외롭지 않게 해줄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여준 사랑만큼은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바뀌지 않을 사랑을 줄 거라는 말로 들렸으니까요. 시어머니를 처음 뵌 날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시댁에 갔을 때 대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절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으시더니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말 많이 들었어. 어릴 때부터 많이 고생했다지? 그 별거 없는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집 안으로 데려가셨어요.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전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어요.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살 좀 쪄야지. 너무 말랐어.
식사를 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제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얼마만인지 목이 메어서 밥을 삼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그 정성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도 참 힘든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남편분을 폐암으로 일찍 여의시고 두 남매를 홀로 키우셨대요. 아픈 남편 병간호하면서도 아이들 먹이려고 새벽부터 식당 일, 공장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 남편은 아프지, 애들은 배고프다 하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 근데 버텼어. 버티니까 좋은 날이 오더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힘들어도 참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고. 결혼 후에 시어머니는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저와 함께 시장에 가셨고 같이 장을 보고 요리하는 게 시어머니의 가장 큰 낙이셨대요. 수진아, 이 고등어 봐라. 싱싱하지? 이걸로 조림해줄게.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해줄래. 넌 그냥 옆에서 구경해.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서서 요리를 하는 시간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할머니 돌아가신 이후로 누군가와 함께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 1년 정도쯤 됐을 때 삼촌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일하고 돌아오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시커먼 사람이 삼촌인지도 몰랐죠. 스쳐 지나가려는데 그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야, 수진아, 넌 삼촌을 보고도 그냥 가냐? 그제야 그 사람이 삼촌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삼촌?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너 결혼할 때 나 부르지도 않았더라. 다른 친척들은 다 갔던데 왜 나 안 불렀어? 사실 삼촌이 저희 부모님 유산을 노리는 것 같아서 부르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에게 나쁜 의미로 힘들게 한 사람이기도 했고, 솔직하게 말해서 좋은 날에 보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삼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불렀어요. 그리고 저랑 연락도 계속 없으셨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멀쩡히 살아있는 삼촌을 안 부르는 건 좀 너무했잖아. 근데 너 그 할망구가 네 부모 유산 다 썼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그 할망구 통장에 네 아버지 유산 쓴 내역이 없는지 설명 좀 해줄래? 또 그 유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저도 몰라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가 제가 7살이었는데 뭘 알겠어요. 그리고 그때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삼촌이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물건도 몇 개 못 챙겼잖아요. 같이 있어서 보셨으면서 왜 물으시는데요?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촌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제게 손을 올리며 말하더군요. 모르면 모르는 거지 왜 말은 싸가지 없게 해? 이 쌍년. 맞기 직전에 삼촌을 향해 물이 촥 쏟아졌습니다. 옆을 보니 문 앞에 시어머니가 나와 계시더군요.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수진아, 당장 들어와. 시어머니가 저를 후다닥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우리 가족입니다. 애한테 윽박지르고 손찌검 하려는 거 다 봤어요? 만약에 한 번 더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진짜 그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삼촌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하던지. 사실 삼촌 앞에만 서면 저도 모르게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수진아, 얘 괜찮니? 아니 뭐 저런 사람이 있대니? 그냥 신고하는 게 나았을까?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그날 삼촌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삼촌 앞에서 위축되는 이유를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이 크게 노하셨죠. 안 그래도 준혁이가 그러더라고.
준혁이 잘 때마다 네가 계속 숨소리를 확인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그런 나쁜 말을 해서 널 힘들게 한 사람이 저 인간이었어? 혼쭐을 내줘야 했는데. 저 대신 혼내주는 어머니를 보며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집에 돌아가시고 난 뒤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손에 조그만 상자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수진아, 이거 너 주려고. 열어보니까 예쁜 금반지와 팔찌 같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래돼 보이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금붙이였어요. 어머나, 이게 다 뭐예요? 이건 네 시할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우리 집 맏며느리한테 대대로 물려주는 건데. 저는 손을 저으며 사양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반지 하나 정도라면 몰라도 이렇게 금붙이 여러 점이 든 패물함을 받는 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머니, 이건 너무 귀한 거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가 받기엔 과분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넌 이제 우리 집 맏며느리기도 하지만 내 딸이기도 하잖니. 딸한테 주는 거니까 받아. 내가 마음 편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 패물함을 받으면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게 아무런 사심 없이 무언가를 준 사람이 어머니가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그때까지도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훔치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아도 돼. 우리가 네 가족이니까. 알았지? 그 인간 말종 같은 삼촌은 내가 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3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나 행복은 혼자 오다가도 갑자기 불행을 함께 데리고 오더군요. 한창 행복한 그 시기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빨리 와.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가 생각이 났거든요. 제발 괜찮으시길.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생겨서 힘드실 테지만 우선 재활치료와 언어치료를 하면서 예후를 보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뇌졸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날 아침 할머니 방문을 열었을 때 싸늘하게 식어 계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니, 얼굴이 하얘.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서요. 며칠 동안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할머니가 싸늘하게 누워 계시고 시어머니가 그 옆에 누워 계셨어요.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할머니처럼 갑자기 떠나시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전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셨으니까요. 병실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절 보시자마자 떨리는 손을 뻗으셨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걱정 마세요. 남편은 저를 걱정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 재활병원이랑 간병인 알아볼게. 우리끼리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 그 말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간병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전문적인 사람에게 맡기면 좋죠. 하지만 누가 제 가족처럼 간병을 해주겠어요? 저는 제가 직접 간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간병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진 않았어요. 사람의 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갑작스러운지 알고 있었기에 이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못할 것도 없겠더라고요. 저는 당시 출판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였어요. 우리 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육아 부담도 없었고요. 남편의 출판사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외벌이로도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간병 내가 할게. 여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 알아. 근데 지금 내 상황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아이도 아직 없고 내 계약직도 어차피 끝나가잖아. 어머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 요양병원비, 간병비 생각하면 내가 직접 돌보는 게 현실적이기도 하고. 여보, 근데 당신 할머니 일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잖아. 엄마 보면서 그 기억 떠오르면 어떡해.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래. 안 그래도 당신 아직까지 나 잘 때 숨소리 확인하는 버릇도 그대로인데. 남편은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무서워. 할머니 생각나서 너무 괴로워. 근데 그래서 더 하고 싶어. 할머니 땐 아무것도 못 해드렸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지금 순간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정말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게 마음을 주신 분께 최소한의 마음을 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쑤어 한 숟가락씩 떠먹여드렸고 재활병원도 함께 갔어요. 힘들었지만 저 혼자만 고생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요. 남편은 밤새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면서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드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말이면 직접 시어머니를 데리고 바람 쐬러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여보, 굳이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있어? 그냥 요 앞에 잠깐만 다녀와도 되는데. 괜찮아. 당신 좀 푹 쉬라고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정말 요즘 당신 얼굴 볼 때마다 내가 다 아플 정도로 힘들어 보여.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남편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돌봐줬어요. 저보고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라고요. 수진아, 너 몇 달째 집 밖에 안 나갔잖아. 오늘은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와. 어떻게 나 혼자 그래. 당신 시어머니기 이전에 내 어머니야. 대리오도 시키는 거 미안해서 이런 거라도 해야 하니까 제발 내 부탁 들어줘. 응?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저 혼자선 절대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도 조금씩 좋아지셨어요.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시던 분이 한 달쯤 되니까 손가락을 움직이셨고 석 달이 지나가니까 제 손을 꼭 잡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힘들었지만 소소한 즐거움도 있었어요. 날씨가 좋은 날은 휠체어를 밀고 공원에 나갔어요. 벚꽃이 필 때면 시어머니가 꽃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게 슬퍼서 우시는 건지 기뻐서 우시는 건지 여쭤보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기뻐서. 그 세 글자를 알아듣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말씀이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회복되어 간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의 상태도 저희의 일상도. 그런데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어요. 전에는 퇴근하면 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왔는데 점점 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물어보면 회사 일이 바쁘다고 야근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퇴근해서 오면 저를 꼭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말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더라고요. 대화도 줄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글씨 쓰셨어. 신기하지 않아? 그래, 잘 됐네. 예전 같으면 기뻐하면서 바로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을 텐데 그냥 무덤덤하게 대답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건 제게 말도 하지 않고 회사 일을 빠지고 어디론가 가거나 시어머니의 간병 시간에도 잠깐씩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시간이 갈수록 남편 표정은 점점 차가워지고 낯빛은 더 어두워지더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저는 불안했지만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남편이 저한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혹시 나한테 정이 떨어진 건 아닐까? 간병하느라 지쳐있는 내가 싫어진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두려워서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쯤 남편이 뭔가를 정리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서류들을 들여다보다가 제가 오면 황급히 숨기고 전화를 하다가도 제가 다가가면 끊곤 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지만 묻지 못했어요. 제 입으로 말만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리고 그때가 간병 5년 차로 접어들 무렵이었죠. 그리고 남편의 태도는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집에 와서 저랑 밥은 같이 먹었는데 이제는 밥도 따로 먹겠다고 했어요. 여보, 밥 차렸어. 같이 먹자. 나 배 안 고파. 먼저 먹어. 그래도 같이 먹자.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 진짜 배 안 고프다니까 왜 자꾸 그래. 남편이 짜증을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소가리만 하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저를 거실로 부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남편이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나 더 이상은 이 결혼 생활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남편의 목소린 차가웠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해? 내가 뭘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건 없어. 난 그냥 지쳤어. 5년간 엄마 간병하느라 우리 신혼도 없었잖아. 난 평범한 부부 생활이 하고 싶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간병하자고 한 건 당신도 동의했잖아. 우리 같이 힘들 때 이겨내자고 했잖아. 저는 남편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잡지 마. 솔직히 말할게. 난 네가 이제 여자로 안 보여. 그냥 삶에 찌든 시든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간병하느라 절 돌보는데 소홀했다는 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런 말을... 원래 그래.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거지. 그래서 난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 남편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놨습니다. 이혼 서류야, 서명해줘. 싫어. 난 이혼 안 해. 우리가 왜 이혼해야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
내 그런 모습이 싫으면 내가 바뀌면 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 우리는 행복했는데, 힘들어도 같이 버텨왔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떻게 해? 요양원 보낼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이제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 말라니. 어머니 5년간 모셨는데 어떻게 상관하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 지겹다고. 5년간 엄마 하면서 나한테 신경도 안 쓰고 난 그게 지겨워.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래도 이혼은 싫어. 난 안 해. 절대 안 해. 제발 이혼해줘. 부탁이야. 우리 사이에 애도 없으니까 너도 좋잖아. 어?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제가 고개를 젓자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혼하자니까. 나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고. 남편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발 그만하자고. 너랑 사는 게 지옥 같아서 그래. 됐냐? 이제 이해가 돼? 그 차갑고도 쓰린 말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지옥 같다니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이 사람도 다르지 않구나. 날 배신하고 날 이용하려던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더 지독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한없이 믿게 만들어 놓고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뜨리다니. 알았어, 이혼할게. 당신은 변심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저는 울면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차가운 태도로 저를 멀리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을 제시했을 때 저는 거부했어요. 난 돈 때문에 이 결혼한 거 아니야. 필요 없어. 그런데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하지 말고 그냥 받아. 이건 네 권리야. 그 순간 남편의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얼굴이 뭔가 눈에 계속 밟혔습니다. 결국 그 돈을 받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 돈이 제 통장에 들어오면 이 사람과의 관계도 모두 끝나는구나 싶었죠. 다만 이혼 후에도 저는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헤어졌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어머니 같은 분이셨으니까요. 어머니 요양원 주소 좀 알려줘. 가서 뵙고 싶어. 폐물함도 다시 돌려드려야 하고. 안 돼. 넌 이제 남이야. 왜 자꾸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려고 해? 남이라니. 5년간 어머니 모셨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남이야? 이혼했잖아. 나도 내 인생 살 테니까 제발 너도 네 인생 살아. 우리한테 신경 끄고. 남편의 말이 너무 모질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시댁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집 비밀번호도 바뀌었더군요. 결국 폐물함은 남편에게 택배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제가 보낸 메시지에는 답장도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원망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미우셔서 안 만나시려는 거라고요. 아니,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혼 후 저는 남편이 준 1억으로 다행히 작은 빌라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취업이었습니다. 5년간의 경력 단절은 생각보다 치명적이었어요. 서류를 넣어도 탈락, 면접을 봐도 탈락, 몇 달간 수십 번의 실패가 반복되었습니다. 36, 나이 많은 부하는 어디든 싫어하는 법이었죠.
안 좋은 결과만 줄줄이 받아들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수진 씨 되시나요? 저희 출판사에서 경력직 편집자를 찾고 있는데요. 혹시 지원 의사 있으세요? 네? 저요? 네, 지원 의사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셨죠? 추천을 받았습니다. 면접 한번 보시겠어요? 추천이요? 누가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게 저도 건너 추천받아서 이름은 잘 모릅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일단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면접도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저는 바로 채용되었어요. 급여도 괜찮았고 분위기도 좋은 회사였습니다. 누가 추천해줬는진 모르겠지만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일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어요. 저는 남편을 미워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굴었으니까, 지옥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미워해야 하잖아요. 밤마다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변한 걸까? 우리가 뭐가 잘못됐던 걸까? 내가 뭘 못한 걸까? 머리가 아프도록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어요. 어떤 날은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전 여전히 이유를 찾고 있었다는 걸요.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있었던 거죠. 남편에 대한 배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를 보며 자괴감과 우울함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혼 후 꼭 2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만에 듣는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어눌하고 힘겨운 느낌이 들었지만 그 목소리는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는 반가움보다 서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시더니 이제 와서 전화를 하시다니. 어머니, 왜 이제 연락하세요? 그동안 왜 전화 한 통 없으셨어요? 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메시지도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어요? 수진아, 미안해. 시어머니가 울먹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 진짜 제 마음을 다해서 모셨어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고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제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는데. 알아, 다 알아. 미안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운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며느라, 제발 한 번만 만나줄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힘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갈게요. 아니다. 네가 주소 말해주면 내가 나가마. 곧 남동생이 와. 남동생이랑 외출 끊어서 다녀온다고 하고 나오면 되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나고 문을 열었을 때 휠체어에 타고 있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2년 전보다 훨씬 야위셨어요. 얼굴도 많이 작아지셨고 손도 앙상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모습에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절 보시자마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시더니 떨리는 두 팔을 벌리셨어요. 저는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그렇게 울었어요. 우리 수진이 많이 야윈 것 같아. 밥은 잘 먹고 다녔니? 어머님이야말로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밥은 잘 드시고 계신 거예요? 나야 언제 죽을지 모를 사람 아니냐. 밥은 잘 먹어서 뭐 하겠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잘 계신 거면 잘 있으신 거죠. 저는 시어머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남편의 외삼촌도 같이 와서 곁에 있어주셨죠. 어머니, 그동안 왜 연락이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죽을 때까지 이야기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이야. 네, 말씀하세요. 너 준혁이랑 이혼할 때 준혁이가 뭐라 하든 무슨 이유로 이혼하자고 했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도 이혼에 관해 이야기를 안 해준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시어머니와의 연락 두절이 남편 때문이었다는 것도 알게 돼서 화가 나기도 했고요. 저랑 같이 있기 싫다고요. 지옥 같다고. 요양하느라 찌들어 보인다고. 그러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이혼하기 싫었는데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저도 배신당한 기분이 들어서 이혼하기로 한 거고요. 그랬구나. 아휴, 이를 어쩌냐. 그 바보 같은 놈이 어쩌자고. 근데 그건 왜 물으세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마디에 저는 강한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실은 준혁이가 5년 전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백혈병이라뇨? 너랑 이혼하기 한 달 전에 알게 됐다고. 급성이라서 바로 항암 치료 들어가야 하는데 너랑 이혼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하더구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요? 아프면서 왜 저랑 굳이 이혼을... 그 애가 너한테 자기 병간호까지 시키기 싫다고. 넌 이미 5년간 내 간병했잖아. 또 자기 때문에 네 인생 바치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너 그때 36이면 아직 여자로서 한창이고 재혼이라도 해서 아이 낳고 잘 살라고 보내준다고 했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갑자기 변했는지, 왜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는지, 왜 모질게 굴었는지, 왜 이혼을 강력히 요구했는지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어머님, 그럼 그때 남편이 저한테 준 1억은... 그게 준혁이 암보험 진단금이야. 자기 치료비를 써야 할 돈을 너한테 줬더라. 너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나가도록. 저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준혁이 뜻 따르려고 너 안 만난 거야. 네가 연락하면 다 말해버릴까 봐 준혁이가 그렇게 부탁했어. 제발 수진이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네가 눈에 밟혔는지 거래처에 부탁해서 너 좀 써달라고 사정을 했다더라. 그 일자리도 그 행운도 전부 남편이 만들어준 거였어요. 준혁이가 작년에 골수 이식 받았어. 수술은 잘 됐는데 아직 힘들어해. 어디요? 지금 어디 있어요? 원래 너희 살던 그 신혼집 있잖아. 거기서 혼자 지내고 있어.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수진아, 준혁이가 아직 널 못 잊었어. 나한테 올 때마다 네 사진 보더라. 나랑 함께 있었던 시간이 많으니 나만 보면 네가 생각났나 봐. 내가 원래는 이 비밀 안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을 날이 다가와서 그런지 싱숭생숭해서 너 만나려고 한 거야. 어머님, 무슨 죽을 날이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붙잡더니 눈물 맺힌 얼굴로 그러시더군요. 수진아, 준혁이 미워하지 마. 그 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알아. 미련스럽게 널 보내고 그렇게 힘들어할 걸 왜 모진말하며 널 보냈는지. 네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허락하지 않을 생각이었어. 근데 너도 여전히 홀로 있는 걸 보고 내 욕심에 연락한 거야. 너만한 며느리도 너만한 딸도 너만한 아내도 없을 테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연락하기 위해 얼마나 망설였을지 짐작도 안 갔어요. 저녁이 되어 남편의 외삼촌과 함께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지쳐 보이셨지만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수진아, 고맙다.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제게 종이 가방을 하나 건네줬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제가 돌려드린 폐물함이었어요. 어쩌다 보니 다시 내게 돌아왔지만 이건 여전히 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받아주겠니?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다시 이걸 받게 될 줄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주고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요양원은 제가 아는 곳이었어요. 제 친구가 일하는 곳이어서 친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죠. 혹시라도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지면 보호자 말고 저한테도 연락 좀 달라고요. 원래는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도 잘 아는 친구라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부탁을 빨리 들어달라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바로 다음 날 오전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너희 시어머님이 무슨 일이야? 어제 갔을 땐 괜찮으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방금 사망 선고 났어. 네 전남편은 지금 임종 때문에 오고 있다고 하네.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고 시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어요. 제가 보호자가 아니라 면회자라 의사를 보지도 못했어요. 다만 제 친구가 말해줬죠. 어제 외출하셨거든. 많이 안 좋으셔서 우리가 말리긴 했는데 워낙 강경하셔서. 보호자 동의하에 보내드렸는데 그게 좀 무리가 갔던 모양이야. 그 전까진 생에 강한 집착으로 버티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어제 저녁부터는 뭔가 홀가분한 느낌이더라. 뭔가 심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케이스들 가끔 있거든. 오랫동안 자식 못 만나다가 오랜만에 만나고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시는 분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는 손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저와 준혁 씨는 마지막 한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여태껏 생을 붙잡아 오셨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오기 전에 요양원을 나왔어요. 보호자인 남편은 늦게 도착했더라고요. 알아보니 병원에서 골수이식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하다가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장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홀로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을 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마른 체구, 힘없이 축 처진 어깨.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준혁 씨, 남편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 보자마자 남편 표정이 굳어졌어요. 너 왜 여기 있어? 누가 연락했어? 어머니가 불러주셨어.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굳히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가, 너 여기 올 필요 없어. 이혼하고 네 인생 살라고 했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너랑 관계없는 일이야. 준혁 씨, 왜 말을 안 들어? 제발 그냥 가. 남편이 등을 돌렸습니다. 전 그 등을 향해 말했어요. 다 들었어, 어머니한테. 백혈병인 거. 일부러 나쁜 남편 연기한 거. 암보험금 절반 나한테 준 거. 취직시켜준 거 다 들었어. 남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몰래 나오셨어. 당신 몰래 나 만나러. 남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저도 같이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랬어? 왜 말 안 했어? 아프다고 왜 말 안 했냐고? 말해서 뭐해? 네가 또 나한테 인생 바칠 거잖아. 난 그게 싫었어. 그걸 왜 당신이 결정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잖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네가 5년간 엄마 간병하는 거 보면서 너무 미안했거든. 근데 나까지 아프면 네 인생이 뭐가 돼? 널 고생시키려고 너랑 결혼한 게 아닌데.
내가 이 집이 너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준 것 같아서.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힘든 건 맞아. 그렇지만 우리한테 슬픈 날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 슬픈 와중에도 소소하게 즐거웠으면 된 건데. 저는 남편 앞으로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그 말에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 곁에 앉아 등을 쓸어줬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내가 여기 있어. 미안해, 수진아. 모질게 굴어서 미안해. 지옥 같다고 한 거 미안해. 그때 그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내를 먼저 생각해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이었어요. 알아. 이제 알아. 널 보내고 나서 매일 밤 울었어. 잘한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매일 울었어. 미워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우리는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남긴 거야.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 봉투를 열어보니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나 박순자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절반은 며느리 김수진에게 남깁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진아, 이거 5년간 네가 나를 살려준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야. 이건 내가 못 따준 딸에 대한 사랑이야. 그리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네 마음이 예전과 같다면 준혁이 잘 부탁한다.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하신 거야. 엄마 뜻이니까 따르는 게 맞아. 장례를 마친 후 저는 남편이 살고 있는 예전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신혼 때 함께 살던 그 집이었어요.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픈 사람 혼자 꾸려나가는 집이라 곳곳에서 힘겨움이 묻어났어요. 싱크대에는 약봉지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고 설거지도 밀려 있었습니다. 빨래는 널어둔 채로 며칠이 지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찍은 결혼 사진. 여전히 거실에 크게 걸려져 있더군요. 그걸 보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남편의 힘든 싸움을 눈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키고 남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같이 살자. 뭐? 나 여기서 같이 살게. 남편이 손사래를 쳤어요. 안 돼. 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재발할 수도 있어. 지금도 이식 부작용으로 치료하다 겨우 퇴원했고. 이미 어머니한테 약속했어. 당신 혼자 두지 않겠다고. 수진아. 그리고 나도 이혼한 2년간 당신 못 잊었어. 그 모진 말을 듣고도 그게 진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돈 줄 때 당신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 그 얼굴이 눈에 어른거려서.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마워.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최대한 빠르게 재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 중에 시어머니가 살던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매 가격이 그간 많이 올라서 팔고 나니 10억이란 돈이 들어왔죠. 그걸 남편이 제게 고스란히 주었습니다. 그간 마음고생시킨 값이라고요. 그 돈은 필요 없었지만 어차피 부부 돈이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이 1억 5천 정도 있었는데 그 돈으로 남편의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제가 함께하니 더 열심히 치료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백혈병 완치 판정이 기준이 되는 5년을 우리는 무사히 넘겼어요. 축하드립니다. 재발 소견 없습니다. 회복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앞으로는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되고 국가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도 울었어요.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여보, 진짜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난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야. 내 생에 이렇게 기쁜 날은 또 없겠지. 고마워. 무슨 소리야. 당신 인생에 이것보다 더 기쁜 날도 올 거야. 내가 준비한 선물이 마침 오늘 도착했다네? 기대해도 좋아. 저는 기뻐하는 남편에게 작은 종이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남편이 그걸 열어보고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절 보더군요.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맞아. 나 임신했어. 지금 8주 차야. 남편이 완치 판정을 받는 날에 맞춰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자기가 완치 판정 받았을 때보다 더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나이 41에 임신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임신은 아예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젊을 때도 생기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찾아와 주다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다만 이 아이를 시어머니가 보지 못하고 가신 것이 너무나 아쉽고 슬플 따름이었어요.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얼마나 귀해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뭉클하고 코가 시큰거립니다. 그때 그 아이는 지금 3살이 됐어요. 잘 놀고 잘 뛰어다니느라 늙은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행복합니다. 아이 하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애가 생기고 남편은 다시 출판사 일을 시작했고요. 저도 남편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함께 일하고 있어요. 큰 돈을 벌진 않지만 3사람 살기엔 부족함 없이 벌고 있어요. 남편도 아이 덕분에 건강한 삶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전 한평생 후회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며 인간 불신에 시달렸을지도 모르고요. 지금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제가 자기 때문에 또 인생을 바치는 걸 원하지 않았던 남편 덕분에 저는 사랑의 의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전 그런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 사랑을 2사람에게 돌려주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도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던 저는 이제 삶의 고마움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